요즘 정말 다 아시다시피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정치판의 어떤 샛별 신성이라고 할 만한 분, 핫한 분이십니다. 조정훈 의원인데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입법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입법 노동자. 야, 표현이 하여튼 입법 노동자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제목을 제가 조정훈 정치할 말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조정훈 의원하고 가끔가다 이제 텔레비전에 저 패널로 출연을 하는데, 조정훈 의원이 와, 저분이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는, 정치 공학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우리 송교 씨가 조정훈 의원 나온다니까 너무 좋아해. 아니,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볼까 한 100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1시간의 방송 중에서 아주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들, 제가 핵심을 콕콕 찝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정훈 의원이 누군지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정치 철학은 뭐고, 그동안에 어떤 정치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에나마 집중적으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보니까 오하이오님은 뭐 대한민국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 힘내십시오. 그래서 시대전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훈이는 진실임? 조 의원님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어서 정말 좋대요. 박현숙님은. 야, 근데 이제 약간 나래님은 비판적인 시각. 진정한 입법 노동자신가요? 입법 권력자신가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도깨비님도 도깨비님이시네. 제가 한번 조정훈 의원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나이도 생각보다 되게 젊으세요. 이제 1972년생, 이제 한국 나이로 50세이시고요. 연세대 경영학과를 입학해서 이제 회계사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하버드로 이제 유학을 떠나셨어요.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좀 하셨는지. 네, 참 이게 몇몇 분들이 이런 좋은 방송에 일단 나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대학 다니면서 한 거예요? 예, 졸업하고? 예, 아니요, 대학교 3학년 때 3학년 합격을 때. 했습니다. 빨리 되셨네. 네, 생각보다 빨리 붙어서 이제 회계법인 이제 15 생활을 좀 하다가 여러 이유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현 회장이 운영하셨는 선경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재단이라고. 거기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시험 봐서? 예, 시험 봐서. 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 그때 이제 뭐 회계법인도 그만두고. 네. 제가 조금 결혼이 빨랐습니다. 결혼이 빨랐어요? 예. 대학 다닐 때 했어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결혼했습니다. 빠르긴 빨랐네.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결혼해가지고 네.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교수님한테 찾아가지고 청첩장 드리면서 교수님 제가 중간고사를 좀 못 볼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로 대체해 주십시오. 기말고사를 대체해 주십시오. 왜? 제가 신혼여행이 가서 신혼여행이 가서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웃으시지도 않고 이렇게 떡하니 쳐다보면서 사고 쳤냐? 사고 쳤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사고 아닙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러고 이제 20대 중반에 결혼하신 거네. 20대 중반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으로서 너무 빠른 거죠. 근데 참고로 이제 아이 낳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렸어요? 네, 사고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사고가 날 뻔했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경영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 굉장히 좋은 학교들만 1등부터 10등까지 학교들만 그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 재단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대학에서 다 낙방한 첫 번째 장학생이 저였습니다. 한국 과학 고등교육재단에서 네. 장학금을 줬는데 거기서 조 의원이 그때는 이제 학생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후보로서 미국에 있는 각 대학들에서 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다 리젝트 당했다는 다 리젝트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고등교육재단 이사진이 회의를 했습니다. 쟤를 어쩔고 그랬고 나중에 듣기로 뽑지 말자 그랬잖아. 왜 저런 애를 뽑았어? 그러니까 제가 학점도 안 좋은데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죠. 그러니까 시험 1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뽑긴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딱 1년 더 주겠다.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탈락이다. 네, 그 1년을 해보는데 그때 제가 인생일 때 결정을 했습니다. 뭘 했어요? 이제 상과대학이고 회계사고 경영학으로 했는데 네. 한 번 사는 인생 회사에 대한 공부보다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아, 그래서 전공을 바꿨습니다. 전공을 바꿨어요. 예, 전공을 이제 정치, 행정 쪽으로. 그래서 이제 하버드 경영학이 아니라 하버드 케네디 스쿨. 지금 많은 그 분들이 지금 케네디 스쿨 출신들이 정치인들 중에서 케네디 스쿨 나온 분 많고 언론인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많으시죠.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1년 뒤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1등부터 10등 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는 다 합격했어요. 10군데 다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10군데 다 합격했어요. 다 합격했어요. 이게 벼랑에서 떨어지니까 죽기 살기로 떨어지니까 결국은 저는 그 얘기를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데 벼랑에서 떨어지면 죽든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던 날개들이 푸덕이기 시작한다. 그것도 뭐 좋은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푸덕푸덕거리면서 자기가 떨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위로 자기를 데려가는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국제행정, 정치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세계연행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2년 있었습니까? 네,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 담임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제프리 섹스라는 꽤 유명한 알려진 분이죠. 교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에 가려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내가 널 봤는데 너는 박사는 아닌 것 같다. 지도 교수님이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그날은 힘든 날입니다. 근데 이제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니까 너는 관심이 여러 가지다.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 네가 그 다음날 시험이 있어서 논문을 써야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제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축구를 보고 밤을 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그냥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때 이제 세계은행 제가 제 오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박사 받고도 세계은행 가는데 넌 박사 하기도 전에 세계은행 오퍼 받았으니 월드뱅크 그죠? 네, 나쁠 거 없다. 그래서 그냥 가라. 교수님 빨리 늦추시셨네요. 네, 늦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그 뒤로 한 16년? 그 워싱턴 DC에 있었습니까? 워싱턴 DC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본부가 워싱턴 DC에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바로 옆에 IMF가 있고 바로 오른쪽에 이제 백악관이 있습니다. 저도 특파원 했었죠. 워싱턴 특파원 알고 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 펜실베니아 에비뉴.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에비뉴. 네,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 제가 한 마리도 저를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약간 글로벌 떠돌이다. 글로벌 떠돌이다. 네, 어느 나라를, 그러니까 원래 월드뱅크에서는 이제 세계 각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거시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또 월드뱅크에서 얼마나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계산을 하잖아요. 네. 어디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세계은행으로 치면 고시 그렇지. 한 30명 1년에 뽑습니다. 근데 한 10,000명이 지원해요. 영 프로페셔널이니까 젊은 전문가들. 그렇죠. 32세 전까지 이제 세계은행의 중추로 키울 만한 사람들을 뽑는데 진짜 하늘의 도우심으로 제가 뽑혔어요. 네. 40명이 지원했는데 그 300명 30명. 30명을 뽑아요? 네. 야, 그럼 몇 대 몇이죠? 300 300 몇십 대, 330대 1이네. 네.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합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부임지가 나이지리아였습니다. 나이지리아 딱 갔는데 재무부 장관이 저를 이제 면접 보더니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계은행 사무소 말고 내 옆에 책상 두고 앉았으면 좋겠다.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네. 그러니까 면접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갔으니까 나이지리아 사무소 대표가 저를 이제 재무장관한테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젊은 애도 온다 나이지리아에. 30살 전에. 네, 코리안인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자랑하러 간 거죠. 근데 자랑을 너무 하셨는지 이제 뺏긴 거죠, 저를. 그 책상 두고 진짜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관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그 엔고조라고 그 지금 WTO 총재입니다. 그래요? 예. 그 MIT에서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마친 수재십니다. 지금 또 하버드 후배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더 인연을 생각했겠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1, 2년 전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장관하고 WTO 그때 경쟁에서 네. 유명희 장관 대신에 되신 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분이 제1호 상사셨죠. 그 1년 동안 재무부 장관이셨는데 소위 Minister of Finance인데 옆에서
이제 앉아가면서 이제 모든 대화를 다 듣고 네. 이제 관료들이 나가면 야, 쟤 어떻게 생각하냐? 자를까 말까? 뭐 재무장관 특별 보좌역이네. 특별 보좌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또 얼마나 있었어요? 1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1년. 네. 다른 나라는 어디 갔어요? 아유, 이거 하면 1시간 넘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쭉 나라. 나이지리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 맡긴 일이 이제 유고슬라비아라는 혹시 유고. 네. 이제 그때 이제 그 말로셰비치가 그렇죠. 학살, 학살을 해가지고 네. 빌 클린턴이 거기 막 폭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유고슬라비아를 여러 나라로 쪼개기로 국제사회가 결정을 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행 많이 가는 크로에시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근데 그 중에 코소보 분쟁에 제가 투입이 돼가지고 코소보 분할하는 과정에 그 책임자가 됐습니다. 코소보 분할할 때. 예,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코소보를 분할하는 그 협상을 비엔나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비엔나를 거의 뭐 1년에 한 반 이상 살면서 이제 그 협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갖고 제가 아주대에 와서 통일연구소를 잠깐 했는데 그때 제 취임사가 뭐였냐면 제가 통일을 어떻게 시키는지 공부하러 왔는데 그 반대로 나라 쪼개는 법은 안다. 내가 나라 쪼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면 될 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방글라데시, 인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 제가 예루살렘에도 한 3년 근무하면서 3년이나. 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중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분쟁 중이잖아요. 근데 보면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되게 이제 저게 말 이제 막 성장하는 네. 나라들이거나 유고 혹은 분쟁 지역이거나 뭐 이런 데서 주로 험지에서 근무하셨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방탄조끼 입을 줄 아세요? 네. 전 방탄차도 몰 줄 압니다. 방탄 조끼 입는데 무슨 특별한 뭐 방법이 있어요? 방탄조끼 잘 입어야지 안 그러면은 더 다칩니다. 아, 그래요? 방탄차는 너무 무겁습니다. 차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속도로 커브를 돌면요 차가 휙 뒤집힙니다. 그래서 그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가자지구에 그 출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하마스 등등 막. 그래서 가자지구 그 폭격을 그 시스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이걸 중지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로 있으면서 그 경제부총리 자문을 1년 동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듣기에 예루살렘에서 그때 근무하면서 무슨 사고를 당해서 뭐 실명 위기까지 갔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아유 거긴 뭐 좀 험한 동네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테러가 계속 살았는데 발생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터지는. 근데 제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폭탄 테러는 아니었고. 폭탄 테러는 아니었고요. 배터리가 터졌구나. 네. 근데 이제 눈이 뻥 하면서 이제 플래시 효과가 나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저를 이스라엘은 하도 테러가 많이 나니까 테러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테러 전문 병원을 저를 데리고 가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이거 네. 터졌구나. 눈이 이렇구나. 저를 보더니 얘는 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 실명은 답이 아니니까. 네. 그게 뭐냐 했더니 눈에 피가 나가지고 이 피를 빼야 되는데 그 동공에 들어 있어서 예.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이렇게 동공 확대하는 약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 안 써봤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죠. 안압 계산하느라고 동공 확대하는 약을 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보통이 아니라 최대치를 써가지고 동공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피를 빼야 된다. 안 그러면 실명이다. 근데 부작용이 하나 있다. 이게 뭐냐? 이 동공이 안 줄어들 수가 있다. 동공이 안 줄어들 수가 있다. 야구공만한 동공. 그러니까 야구공만한 안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실내에서도 너무 밝아서 넌 24시간 선글라스를 쓰고 살아야 된다. 네. 오케이. 네, 근데 보이긴 보일 거다. 네.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만한 그 사인 다 하고 책임 없음, 책임 없음. 그 약을 뿌리고 한 일주일을 기다렸죠. 네. 근데 이제 다행히 동공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어드벤처들을 젊은 시절에 많이 했네요. 네.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월드뱅크에 한 10여 년 근무했던 거예요? 16년? 오래 하셨네. 네. 16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언제 돌아온 거예요? 2016년에 이제 조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2016년. 네. 뭐 많이 되진 않았네요. 네. 한 7년 예. 그렇죠? 한국을 다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 들어와서 그 네. 이후에 정치 역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와서는 그때 뭐 민주당에 입당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와서는 어디 있었어요? 제가 2015년 즈음, 14년 즈음 이제 해외 생활 저랑 같이 한 아내가 굉장히 심한 뭐라 그럴까요? 향수병. 아, 네, 부인이? 걸렸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이제 해외 생활 오래 했고, 뭐, 미국만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달리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가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 한국 사시니까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제 만나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정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겠냐. 그래서 그 고민을 아, 그 하던 민주당 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왜 제안을 안 했을까? 뭐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라는 사람은 몰랐을 테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도 누구 많이 연줄이 모르지만.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런 건 아니고. 그거 아닌데 누가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아, 그렇고, 그래요? 예, 그 지인 소개로 이렇게 만나 뵙고요.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정치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좀 뭐 박사도 아니니까 교수도 안 되고 아, 그렇지. 돈 버는 일을 이제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 아니면 정치였다. 근데 어공 이제 뭐 행정고시 출신도 아니니까 어공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정치의 영역을 갈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한번 해보자 시작했고 그때 당시 그 민주당 야당이었죠. 박근혜 정부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제안을 해왔고 한번 새로운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총선에 대한 여러 제안들을 받았는데요. 그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뭐 제가 배지를 못 달고 의원이 안 됐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오퍼를 받고 들어왔는데 제안을 받고 들어왔는데 2016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2016년 4월 총선이었는데 그럼 귀국은 언제 한 거예요? 제가 귀국은 총선 이후에 했고요. 총선 이후에? 네, 저만 먼저 들어와서 네. 요 여의도 국회 앞에 그 여러 호텔들 있잖아요. 모텔들. 거기서 한 장기 투숙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제안들 제가 근데 너무 제가 급박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 상황에 대한 판단도 없었고 소위 여의도 국회 정당 공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뭐 해외에 있으면서도 그 탄핵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관심은 있으셨겠지만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에 뭐 탄핵 얘기 나오기 전이었고, 전이었구나. 예, 민주당 야당이었고, 민주당 거의 폭망한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치를 한번 해서 국제적인 감각, 새로운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의 정치인은 뭐 아는 사람이 없었고, 미국에 있는 미국 정치인들,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하버드 동문들이 이제 뭐 주의회 상원 이렇게 막 도전하고 당선된 친구들 또 이제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EU에 있는 각 나라 의원들 역시 인터내셔널 피드라고 그러나 국제적인 인물들. 되게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내가 이제 브라셀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관련돼서 협의를 하는데 7시에 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좋다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택시 타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 맥주 한잔하고 네. 음주 자전거로 다시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 9시 한 반쯤 되니까 가야겠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제 자기네 동네 합창단이 있는데 자기가 빠지면 안 된대. 굉장히 중요한 그 그 사람은 정치인인데. 정치인인데 중요한 의원인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활 정치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권력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기능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권력의 핵심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네. 조율하고 타협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럼 그런 생각이 결국 시대 전환으로 또 이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제 이력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스펙 깡패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실은 잘 보시면 제가 원하는 걸 한 번에 잃어본 적이 한 번도 그러네요. 없습니다. 뭐 다 저는 대학도 재수했고 대학원도 재수하고 대학도 재수했어요? 네, 대학도 재수했습니다. 대학 재수하고 대학원도 재수하고 네. 뭐 세계은행 입사도 실은 많이 이렇게 시도하다가 들어가고 국회의원도 2번째 되고 네. 근데 2번째는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대 통일연구소를 제가 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예.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뭘까? 어떤 사람이 정치해야 될까? 전 돈도 많이 없고 뭐 인맥도 없고 네. 뭐 지역 기반도 없는 토종 서울 사람인데 제가 조씨인데 한양 조씨입니다. 오죽하면 한양 조씨. 뭘 갖고 있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은 있어야겠다. 정치라는 업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업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어쩔 수 없이 이 한반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 남북 관계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겠다. 근데 솔직히 제가 글로벌 떠돌이였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래서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직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2016년에 돌아와서 뭐 민주당의 초청으로 오긴 왔는데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일절 뭐 당 활동하지 않고 활동 안 됐고 바로 여의도를 떠나서 수원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에서 아주대 통일연구소 활동을 한 3년 반 했습니다. 아, 꽤 오래 했네요. 네, 그래서 딱 1만 시간의 법칙 채웠습니다. 네. 만 시간이 돼야지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한두 마디는 할 수 있다.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수준이 네. 된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제가 그때 당시 뭐 아신 대로 막 싱가포르, 베트남, 남북 관계 좀 들썩들썩거리고 뭐 실망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국제기구에 있다 보니까 유네스코, UN 등에서 저를 많이 불러서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하는데 북한 그 핵심 뭐라 그럴까요? 관계자? 들과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못 밝히지만 이제 뭐 UN 에스캅에서 주최한 블라디보스톡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연설문 쓰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스피치라이터가. 네, 스피치라이터가 와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떨어져 앉죠. 근데 이제 커피 마실 시간은 이제 접근해서 한마디 하는데, 오 나이가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스피치 김정은의 그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예, 이거 더 얘기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등골이 오싹하네. 뭐 내년 총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땡땡땡 정치인 당선되겠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특정의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당선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까지 언급을 해요. 네. 그 저에게 이렇게 뭐 저는 교수였는데 그때는 그렇죠. 제가 정치한다는 말을 아무도 모르고. 근데 너무 많이 아는데 우린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야, 그 사람들 손바닥 위에 이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빤히 보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때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은 이제 조국 사태였죠. 조국 사태. 네. 조국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좀 알고 지냈던 민주당 선배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소위 진보 진영의 가치의 그 청렴 또는 도덕성 이란 게 있지 않냐. 그렇지.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리하는 게 맞지. 이거를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냐. 그때 이제 제가 강력한 그 뭐라 그럴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모르면 뭘 몰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또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이때 반발하면 너 다음에 총선할 때 종식 못 받을 수도 있다. 다음 총선할 때 공천을 못 받는다. 너 미운털 박힐 수 있다. 너 이제 뭐 어쨌든 너 정치해보고 싶은데 배제될 수 있다. 일단 배지 달고 뭐 네 목소리를 내든지 해라.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다.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 386이라고 치는 지금은 586이죠. 이제 686이 되어 가시는데 접니다. 선배들 아니면 그들의 그 집단 의식, 그 패거리 정치. 이거 되게 무섭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고 어려운 결심을 한 가지 해서 우리 선배들의 막내로 정치 시작하지 말고 그냥 새 시대의 새 집을 하나 주자로, 접어자. 새 주자로 시작하겠다. 네, 그래서 창당을 시작했습니다. 네. 창당해 보셨습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돈 버는 거보다 어렵습니다. 네. 당 만드는 게. 돈 버는 거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 정치 선배들이 딱 보더니 뭐 잘난 놈 많은데 딱 창당 이거 하나는 인정.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당을 만들어 본 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숙한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도당 만들려고 서류 갖다 내면 선관위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빠꾸 맞아도. 각 지도당 그 열 몇 개 시도당마다 몇 명 이상의 당원이 확보돼 있어야 되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엄청나게 저는 까다롭죠. 창당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막 안철수 지금 현 의원이 뭐
유럽에서 들어와서 창당을 하겠다 막 하고 막 그때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3% 믿고 많은 사람들이 했고요. 그때 창준이 창당준비위원회 선관위에 등록된 것만 해도 수십 개였습니다. 수십 개. 진짜 수십 개였습니다. 그건 200명만 모으면 등록할 수 있거든요. 네. 200명이야 뭐 이거 털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5,000명을 5개 지역에서 모으는 건 완전 다른 게임. 근데 이러면서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지역을 가면서 제가 조정훈인데 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데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시대변환이라는 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원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딱 반응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 같은데. 아니 너 누구냐 이거죠. 일단 너 누구야? 아니 좀 아는 사람이 지금 조정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저 조정훈 의원인데요. 뭐 지금이야 뭐 다 라이징 알죠. 스타지. 아니 조정훈 아 그래 좀 앉아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예요? 명함 드릴 게 없어요. 창당하는데 뭐 교수 명함 드리는 것도 좀 부적절하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창당을 하려고 하고 선거에 나가서 이제 당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중고 4중고죠. 근데 참 감사했던 게 그때 당을 같이 만들겠다고 한 40-50명의 30-40대 저희는 당원들이 아직도 30-40대가 30-40대예요? 네, 아, 부럽다. 80%입니다. 아, 저희 국민의힘으로서 너무 부럽네. 80%의 30-40대 막 십몇 년 다니던 언론사 내려놓고 변호사 하던 거 다 몇 달 쉬고 달려들어서 창당을 하는데 4개 시도당은 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5개 5번째가 돼야 등록이 되는데 이게 당원이 안 모이는 거예요. 5,000명 이상이니까. 네, 1,000명이 모여야 되는데 한 지역에. 1,000명, 한 지역에 네. 1,000명. 이게 전라북도였습니다. 전북. 시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400, 500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야, 서울에서 안 되겠다. 가자. 군산 가고 전주 가고 익산 가고 가서 만나자. 1,000명 만나려고. 1,000명 만나려고. 혹시 고향이 전북 아니세요? 전북이지. 그럼 진짜 막 진짜 은인을 만난 것처럼 앉으세요. 커피 사드리면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때는 지인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하면서 눈물 흘리고 도대체 우리가 왜 정치하려고 하는가? 이 고생하면서 정치하는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새 정치 왜 하냐? 하다못해 안철수 의원한테만 가더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정치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짓 하냐 하면서 딱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삼성, LG 들어갔으면 신입사원으로 월급 잘 받는데 우리 지금 창업한 거다. 맞아. 창업한 사람도 좀 가끔은 떠야 이게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냐. 네. 나라에 기여하려고 경제에 기여하려면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서 신입사원부터 살아라 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벤처 정당을 만든 건데 보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도 좀 비슷하신데 좀 다른 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처음에 청춘구락부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움직여가면서 초반부터 막 그 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네. 스타가 돼서 뭐 서울시장에 나와라, 뭐 대선에 나와라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스타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당을 만들기도 쉬웠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냥 한 사람 만나서 우리 당 만듭시다 그러면 얘 뭐야 도대체 뭐 이런 과정을 벤처의 과정을 거치셨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기죠.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벤처란 게 성공하려면 파는 물건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정치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다 듣고 계시다가 참 좋네. 근데 되겠어? 그렇지. 이 질문 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네, 뭐 이거지. 되겠어? 아유 아까운데 차라리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양당 들어가서 일단 공천 받고 안에서 바꿔. 이런 얘기 해주신 분들의 그 진정, 따뜻함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래도 시작한 걸 이제 창당 과정을 마쳤고, 그래서 창당을 한 거죠. 했죠. 결국은 전북까지 해서 5개 시도에서 1,000명 이상씩 전체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을 해서 네. 처음에는 한 40-50명 정도를 규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정원 의원은 유럽에서 이제 그 월드뱅크에서 일하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각 나라들의 정치의 모습도 봤는데 우리의 정치의 모습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오퍼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그 받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주대 통일연구소에서 3년 반 동안 통일 문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야 우리 정치를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시대 전환이라는 걸 이제 이름도 시대를 바꿔야겠다. 네, 586 세대가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깃발을 들고 그 창당을 했는데 지금 이제 듣고 계신 게 창당 과정이 정말 죽도록 힘들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도 막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새로 창당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본 경험을 좀 알려달라고 오세요. 근데 어우 진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도시락 싸들면서 꼭 이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쉽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하지만 이제 많은 걸 배웠고 왜 정치를 동지의 업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동업자가 아니라 동지의 업이라고 하는지도 좀 배웠습니다. 근데 보면 그 배지를 단 거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배지를 달게 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창당하면서 유일하게 믿었던 게 저희 뭐 지역 기반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당원의 한 80% 90%가 30, 40대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3%만 득표하면 한 석에서 2석 정도가 나온다. 그 계산도 어렵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 앱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3% 그거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 진보 다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의 효과가 완전히 무력화된 그렇죠. 상태였고요. 우리가 3%가 되더라도 이건 뭐 한 표도 안 되는 상황. 창당을 해놓고 봤더니 이제 기성 정당들이 그런 이제 결정을 내버린 거죠. 그건 뭐 원래 민주당이 안 한다고 했다. 뭐 국민의힘 같은 게 저희 뭐 당의 변명이겠지만 저희는 만약에 그 법을 통과시키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예. 민주당은 안 만든다고 해서 정의당 끌어들였는데 만드셨고. 결국 만들었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쩌나 저쩌나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들어오고 같이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앞세워서 그때는 뭐 저 지금 들어오신 용인 의원님, 뭐 녹색당, 저는 환경운동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래당, 청년 중심의 정당 이런 다양한 정당 들어오고 민주당은 이제 맨 마지막 후순위로 몇 자리 갖고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이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얼굴들이 좀 필요했던 거고 그 얼굴을 충만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우리가 한번 초청을 했다가 그 의석을 안 준 조정원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얼굴 좀 붙이고 넣자 뭐 이런 계산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선되면 난 바로 돌아간다. 오케이. 난 바로 돌아간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근데 비례대표 제도가 복잡하지만 당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돌려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퇴하면 네, 맞아요.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사퇴지. 네. 그 제명해줘야 되는 거지. 제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런 요구를 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당선되고 그 당선자 신분에 처음 열렸던 회의에서 제명 요구를 했고 제명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제명을 해준 거군요. 네. 그래서 오케이 약속대로 돌아가. 그럼 니네 당으로 돌아가. 네, 그래서 그 제명을 하는 명분은 뭐라고 쓸까요? 물어보시길래 그 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써서 전 제명을 당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제명당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시대전환의 그걸 뭐라 그래요? 당대표. 당대표. 네, 다시 그럼 시대전환은 지금 당원 몇 명이나 돼요? 그때 5천 명으로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이런 거에 합당한다고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해서 나가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 10,000명? 10,000명? 네, 굉장히 많이 당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름하고 얼굴 매치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그리고 대개 이제 연령대별이 비교적 젊은 쪽이고. 굉장히 젊은 분들 많습니다. 야, 그럼 뭐, 저희 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야, 저 당 어떻게 손을 좀 잡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무지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저희 당직자들도 뭐 20대, 30대고요. 그래요? 제가 최고령대입니다, 저희 당에서. 50대가? 네, 50대가 최고령대고, 이게 대화하면 제가 잘 못 껴요. 네, 그 정도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 이게 당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네, 난 여의도에 그것도 있습니다. 몰랐네. 한번 오시죠. 진짜 한번 가겠는데요. 차 한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고. 그러면 출근을 글로 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출근 이제 의원실하고 당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는 최고위원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당무 보고 사무총장 계시니까 사무총장이 연마하고 계십니다. 누가 저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총선이 시작되는데 그 어쨌든 정당의 목표는 그 의석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는 뭐 집권을 하는 거겠지만 그럴 텐데 이제 시대 전환의 정치적 목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저희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총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국민 여러분들이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을 원하시는지 출마를 한번 해볼 생각은 결심을 지역에서? 했습니다. 예, 이제 지역 정치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라고는 지금 얘기 못 하실 거고. 정하셨어요? 예, 여의도에 루머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제가 살고 아니 있는, 확 밝히세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동작구입니다. 동작. 네, 근데 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서울이라는 정체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서울에서 출마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서울에서 나온다. 네, 서울에서 출마할 것 야, 이거 서울에서 나오면 이거 어디로 낙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러 사람이 어떤 정치부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결정하시면 당선은 모르겠어도 구도가 3파전은 확실히 되겠네요. 글쎄 네, 그러겠는데. 당선 유력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네. 지금 겨우 그 정도죠? 아니 그럼 시대전환 정당은 그 정당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가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치라는 건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생물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근데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이제 당원분들 포함해서 일단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오히려 네, 일단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큰 정치 해라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호랑이굴이라는 거는 뭐 민주당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삼당 합당할 하실 때. 예.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토끼나 더 작은 동물이 뭐일까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바로 잡아먹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저를 일단 새끼 호랑이락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새끼 호랑이 정도만 제가 되면 큰 호랑이들하고 한번 덤벼볼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스파르타님은 국회의원 300명 필요 없다. 조정훈 같은 분 10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뭐 토끼가 아니고 이미 호랑이 되셨는데 호랑이보다 더 큰 거 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근데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정치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좀 관망을 해야겠다. 해야죠. 사실은.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정치가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국회에서 정치 개혁에 관한 토론 이제 나설 예정인데 뭐 비례대표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역구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서 쉽게 얘기해서 3년을 정치를 해보니 3년을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 생각과 이렇게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일단을 조금만 밝혀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제목도 조정훈 정치에 할 말 있다 이렇게 잡았는데 네. 정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젊은 어떤 패기와 의지를 가지고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무지하게 많은 실망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현실의 정치를 보면서 제일 크게 그 정치판에 들어와서 실망한 게 뭐였어요?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생계형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줄었고요. 또 개인사 공개되는 거 제 아내를 비롯해서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세계은행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직군이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페이도 많잖아요. 네, 나쁘지 않고 또 소위 글로벌 핵인싸로 도대체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저만큼 진짜 피부로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한민국 정치로 돌아왔을 때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갖고 있었던 좀 빚진 마음을 좀 갚고 싶었습니다. 빚진 마음. 네, 저는 부끄럽지만 저의 이력, 그 대학, 그 과를 가려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저에게 자리가 주어지고 유학생이라는 그 1년에 한 명 뽑는 그 자리에 제가 갈 수 있고 300명, 30명 뽑는데 뭐 10,000명이 지원하는 그런 데를 가는 제 자격과 경륜보다 더 큰 손이 작용했다는 걸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에 받은 그 고마움을 어떻게든지 갚지 않고선 너무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진 않다라는 결심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저는 경험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판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잘났어 될 때. 그리고 뭐 정치할 때까지는 뭐 고개 90도를 굽히면서 뭐 앞에서는 이러지만 또 개인적으로 뭐 얘기할 때 보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거야.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한 100가지는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아 이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연히 내가 된 것이다 네. 라는 그런 고마움을 갖고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정훈 의원은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뭐 한 10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참 나는 50살에 저런 생각을 했을까? 아유, 그런 그렇습니까? 더 생각해보면 훌륭하시죠. 참 대단하시네요. 네, 네. 존경스럽네요. 그런 마음을 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자. 지금 3년을 살아왔는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견제하는 건 쉬운데 저는 그 문제풀이 정치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3년을 살아보니 모든 이슈가 국회에 오면 멈추거나 나빠집니다. 네. 이슈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단체들에서 이 문제 좀 해결하자 그랬더니 한 분이 결국 법을 바꿔야 돼. 아이고 이거 어느새 되겠어. 이거 아니고 딴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멈추거나 또는 사소한 문제들이 양 정당으로 대표되는 데서 정쟁의 사이클에 빨려 들어가면 이건 증폭이 되고 더 복잡해지고. 네. 그러니까 진영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회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가? 국회가 문제를 풀어서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린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가? 제 3년의 시간을 따져보면 진짜 5손가락에 꼽힌다. 아 있긴 있어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니 왜냐면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법사위에서 막 구당탕탕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제가 그 산자위였습니다. 산자위. 예, 산업통상자원.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닫으라고 막 정부에서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법 23조에 의하면 재산권의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손실 보상이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때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도 동의하셔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정부가 소상공인 영업 제한을 하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기 지금 우리 그 강수님, 그 최강수님이 현실 정치가 아닌 몽상에 젖은 사람이라고 보이네요. 라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정치의 문제는요. 그 몽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는 이 모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꿈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꿈을 꾸지 않고 그저 그냥 표만 얻기 위해서 맞습니다.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들은 꿈을 꾸는 정치인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뭐 하여튼 제 짧은 생각입니다. 제가 1분만 더 우리 앵커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면 하루하루의 정치가 잘못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라는 뭐 정부 있고 다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제가 해외 생을 오래 하면서 영국과 독일을 유심히 봤습니다. 2000년대 초 제가 국제대화에 시작을 할 때 독일은 그 독일 통일 끝나고 정말 통일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 되겠다 했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영국은 아직도 대영 제국의 깃발이 멋있게 휘날리던 때였는데요. 독일 정치는 다당제로서 여러 가지 타협을 하고 헌법을 열 몇 번이나 바꿀 정도로 시대에 적응해 나가면서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정의, 새로운 데이터, 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것들을 정치가 거침없이 다뤄나가면서 오늘의 독일 그렇죠. 다시 유럽의 핵심이 됐지 않습니까? 영국은
지금 저는 솔직히 대영 제국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있지 않은가. 브렉시트. 그러니까. 이거 상상도 못했던 네, 얘기. 맞아요. 국수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바꾸는 게 없습니다. 바꾸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대영 제국의 전통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자, 이 시청자를 보고 계신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정치인보다 국민들이 더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을 모시고 정치하는 나라도 많이 없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진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루하루의 정치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누적되고 1년, 2년, 5년, 10년이 쌓이면 우리의 미래를 진짜 어둠과 빛, 양극으로 완전히 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2의 독일처럼 아시아에서 우뚝 다시 서느냐 아니면 잠깐 지금 좋았던 시절이 잠깐의 꿈으로 끝나느냐.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생산적이고 건강한 정치로 바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한번 하고 싶다. 큐 씨도 젊은 정치 지망생으로서 네. 궁금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좀 질문 좀 해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저희 청년들이 창당에도 관심이 많았고 정치에 도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편한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 이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런 그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서 또 도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아마 오늘 그 의원님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도 한번 직접 이렇게 어디에 뭐 붙어 빌붙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역에 내려가 보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좀 정치의 노선이 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확고하게 이렇게 정해져서 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좀 더 쉬운 길일 텐데 좀 계신 곳은 뭐랄까요, 뭔가 좀 30대, 40대 좀 진보층 위에 계시지만 또 노선이나 또는 정책, 발언들은 또 뭐 보수에 가깝기도 하다. 뭐 이런 평가가 받기도 하는데 과연 그 의원님의 이런 정치 노선은 방향은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거. 우리 그 기호님이 한 질문이 제가 한국 와서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난 정말 보수야. 근데 밤에 잘 때는 진보가 되죠. 또 다음 날은 나는 역시 진보였어. 근데 하루 살고 나니까 내가 했던 얘기를 돌아보면 이건 보수였네. 아침에 일어날 때랑 저녁에 잘 때랑 바뀌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잘못된 걸까? 하고 주변 분들한테 좀 나눠봤는데 실은 나도 그래.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슬로건을 뭐라고 잡았냐면 좌도 아니고 네. 우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오른쪽의 담론, 왼쪽의 담론들은 거침없이 갖다 쓸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오른쪽 왼쪽 담론 다 갖다 쓸 수 있고요. 네. 남북의 문제, 이 핵 문제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정말 극단의 조치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핵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너는 어떻게 진보가 그런 생각을 하냐? 너 약간 요새 보수 같은데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냐? 네. 근데 실은요, 대한민국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양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되듯. 예. 저는 문제 풀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다 써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 제가 20대 후반에 한국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공부 마치고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한 명도 저한테 너 진보냐 보수냐 승진할 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너 이스라엘 이 지원했는데 우즈베키스탄 대표 지원했는데 너가 최연소인데 그렇게 되면 우즈벡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문제다.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풀래? 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하겠다. 그거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딱 정치를 하니까 넥타이 무슨 색깔 멜까를 고민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그 매크롱 대통령의 앙마르슈 전진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분단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이고 바로 위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독재 비슷한 그런 네. 국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고 권위주의 국가들과 맞대고 있고 또 북한에는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아주 포악한 그런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프랑스처럼 뭐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걱정이 없는 나라 같으면 네. 그래 실용주의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독일처럼 예를 들면 기민당과 사민당이 이렇게 서로 그 연정을 펼 수도 있지. 이런 주장이 통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를 따질 때 제일 먼저 너 북한을 어떻게 생각해?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조정원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고 어차피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어느 쪽인지의 선택의 갈림길을 뭐 이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시장님. 저희 어머님, 외할머님 다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어디세요? 평안도. 평안도. 네, 저도 부모님이 다 황해도 분들이신데. 평양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셨고 저희 외할머님은 외할아버지가 공산당에 총살당하는 걸 보시고 겁이 나서 자녀들 데리고 내려오셔서 피난 갔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다 돌아가시고 네. 그럼. 남대문에 보시면 이제 실향민 상권이 상당히 큽니다. 나 갑자기 애정을 많이 느끼겠는데. 왜 우리 집하고 스토리가 비슷하지? 그 아시죠 그 스토리?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어머님이나 할머님은 제가 잘못하면 이 갓나 새끼 뭐 이것도 못하나? 그렇지. 이제 뭐 약간- 진짜 화가 나시면 쫑갓나 새끼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내 정말 일하게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잔치가 생각나네요. 이 묵사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우리 두 사회가 동격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치, 자유, 민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북한 사회와 동격으로 대화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그들이 굶어 죽을 때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은 밉지만 주민이 굶어 죽는 걸 보고 있는 걸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해야 되지만 정권에 대해서 이번에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 이런 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북한과 우리가 문제 기관이 뭐냐 그들에게 우리로서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네. 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에도 그냥 허허실실 웃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친구 관계도 안 돼요. 네. 친구 관계도 얘는 여기까지구나 선이 알잖아요. 이 자꾸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상대하려면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가 험하고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욕한 거 우리 못 참아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북한 정권이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 이건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키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강력한 제재, 강력한 반응을 해야 얘는 여기까지 뜨거워 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지금은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간으로서 그런 걸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제 창당할 때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이제 시작하지만 꼭 나만의 대한민국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반도 정체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본인이. 네. 본인이 그러니까 대선 결국은 대통령이라 그랬나요? 네. 정치인이 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언젠가 우리가 통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 탄압받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낸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저는 계속 듣든 안 듣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의원님께서 주목받았던 이슈들이 아주 뭐 50억 클럽이니 뭐 양국관리법 뭐 이런 이슈에 되게 좀 집중을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 1시간 동안 라이브를 들으니까 의원님은 오히려 좀 세계적인 좀 더 대의적인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던 거고 이거를 좀 우리 한국 언론이 조금 더 이런 정쟁으로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오해도 하시고 뭐 도대체 조정훈 의원은 뭐 보수냐 진보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의원님은 좀 더 큰 시각에서 맞습니다.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김건희 특검, 50억 특검, 대장동 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억 특검, 50억 클럽 같은 건 진짜 말이 안 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저는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정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발언을 했던 이유는 빨리 이 이슈를 좀 끝내고 빨리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무리 법사위락도 맨날 싸울 필요는 없다. 예. 법사위 현안들, 막 외국인 정책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많다. 좀 빨리 끝내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거 끝내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현안에 대한 얘기 이제 거침없이 하고 있고요. 제 소견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네. 정치가 이런 현안에 대한 대응도 드러나가면서 도대체 한 발자국 우리 후배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저런 정쟁에 대한 토론 자체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들이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을 관리하는 업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언젠가는 이제 그만 집에 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조정은 의원 모시고 처음 이제 모셨는데 그래서 들을 얘기가 엄청 많은데 조 의원님이 좀 이따가 그 12시부터 채널 A 또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반까지는 끝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또 그쪽 방송 또 펑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 3분 내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정치인 조정훈의 꿈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고 또 이제 이 현실 정치에 와서도 사실은 그 좌우 모두 쉽게 얘기하면 보수와 그 진보 사이에서 그 사안마다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건 또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또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이런 길인데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뭐랄까 품격을 지키면서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정훈의 앞으로의 정치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다음 총선에서 저에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저는 제 앞에 놓여진 마이크와 카메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미래.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이념적 갈등에 대한 극복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넘지만 한두 가지. 전 다음 총선 첫 번째 제 미션은 그 운동권으로 상징되는 그 이념주의적 정치에 대한 종결을 끝내고 싶습니다. 87년 이후에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2023년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고민이 없이 그때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의 연장선상 본회의장에서 소리만 지르면 국무위원들이 기죽어서 자기들이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의 종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힘이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죄송합니다. 예. 뭐 국민의힘도 소리는 가끔 지르십니다. 목소리 크신 분이 국민의힘도 있으시긴 합니다. 데시벨 관리를 좀 좋을 것 같고. 그걸 넘어서 우리 정치가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하네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국민들 얼굴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분들이 좀 퇴장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제가 논개가 될 생각도 있습니다. 논개가 되면 안 되죠. 살아남아야죠. 같이 죽으면 안 되고. 네. 어쨌든 조정훈 의원은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운동권식 정치, 이념을 앞세우고 이런 정치를 탈피해야 되겠다. 탈피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선두에 쓰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울로 출마하신다는데 나중에 지역 확정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성규 씨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말씀하시고.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마무리하면 아까 댓글에서 조정훈 의원님께 좀 한국 정치의 저울추가 돼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뭐 양쪽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투표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을 믿고선 네, 이게 또 본인의 소신을 좀 지켜주셨으면 이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초만 딱 인사하시고. 예, 펜앤마이크 애독자님들 조정훈입니다. 처음 나왔는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감사하고요. 댓글들 많이 읽었습니다. 칭찬의 댓글도 감사하고 따끔한 댓글은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유념해서 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저 조정은 권력이 아니라 기능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언젠간 마치고 다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갈 때 일반 시민 여러분들하고 거침없이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큰 역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호랑이로 한번 키워봐 주십시오. 후회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